나도 공부를 한 걸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우리 데스노트 보면 거기에다 이름 적어서 지우잖아요. 그것처럼 저보다 공부 잘하는 한 50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군 생활을 놓지 않으면 평생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없겠다, 저를 채용해 줄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도 이렇게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제 퇴직금을 다 거기다 쑥 부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집을 제가 무료로 이렇게 공부방을 다 변경을 해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적의 변화를 관찰했죠. 근데 놀랍게도 10명의 아이가 성적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결정적으로 피봇을 하겠다고 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3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실패 속에서 누군가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 지금은 저희가 대학교 창업 교육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고등학교 얘기를 해보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거의 꼴찌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때는 공부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근데 그때 책은 진짜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독해력,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 짝꿍이 반장이었는데 공부를 진짜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왜 학교 나오냐,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집에 가라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공부를 한 걸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우리 데스노트 보면 거기에다 이름 적어서 지우잖아요. 그것처럼 저보다 공부 잘하는 한 50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씩 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고3 때 제가 4명 빼고 다 지웠었어요.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도 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학교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입대하면서 좀 더 길게 군생활을 해야겠다, 군생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장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장기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었고, 군생하던 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게 되시면서 이제 여동생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는 가정을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됐죠. 11년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게 짧지 않았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군생활을 했었을 때, 이제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번듯하게 잘 생활하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극복하셔가지고 본인의 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10년이라는 군생활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사회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군생활을 놓지 않으면 평생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없겠다라는 또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생활을 내려놓게 됐었고,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전역하고 나서 처음부터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창업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창업보다도 취업을 먼저 해봐야겠다, 이제 사회 경험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냈었어요. 군생활 11년, 그리고 없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그때 사이버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다녔던 학교 2년만 하고 중단했잖아요. 저를 채용해 줄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도 이렇게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편으로 생각했던 게 창업을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지금도 되게 오래됐죠. 한 16년? 17년 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100%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내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가진 이런 강점,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이 공부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자격 과정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게 정리 컨설턴트, 학습 코칭, 한국어 강사, 인테리어 관련된 거,
뭐 한 6, 7개 정도의 가정들을 들으면서 그 가정들을 융합해가지고 공부 환경 컨설팅이라는 창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고맙게도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이제 청년 창업이라, 그 당시만 해도 청년이었으니까 그런 지원금도 줬었고 사무실도 줘서 그 공간 안에서 공부 환경이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뭔가 브랜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기존에 없었던 사업 아이템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직업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환경 조성 전문가라는 직업으로 창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1호 공부환경 조성 전문가다. 나에게 뭐 아이의 공부방을 맡기면 아이의 공부방을 바꿔서 아이의 성적을 높여주겠다. 이런 식의 스토리로 해가지고 저의 첫 창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이 공부, 그리고 성적도 관련돼서는 이 부모님들이 대단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작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홍보를 했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연락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성적을 올렸다라는 이 실적, 데이터가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큰 결심을 한 게 제 퇴직금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집을 제가 무료로 이렇게 공부방을 다 변경을 해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적의 변화를 관찰했죠. 근데 놀랍게도 10명의 아이가 성적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건데, 성적을 올리려면 떨어질 성적이 없는 아이들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적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명의 아이를 이제 성적이 진짜 낮았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결국엔 성적이 다 올랐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도 내고, 언론 보도나 블로그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컨설팅을 받으면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그 결과 이제 부모님들이나 여러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협업하자, 그리고 사업하자, 뭐 컨설팅 해달라, 이런 문의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서 첫 시작은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방송사라든가 곳곳에 이제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가장 그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리는 구조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부방 컨설팅을 위해서 저에게만 연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피봇을 하겠다고 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3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일을 안 하니까 모든 게 다 캔슬이 되는 거죠.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사람 한 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그때 좀 깨닫게 됐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뭔가 다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이제 점차 그 교육 사업으로 아예 바꾸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그때 회사 이름이 창직교육센터였었어요. 그래서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창직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알랑한 그 경험 하나 가지고 했다라는 게, 그래서 처음엔 되게 힘들었고요. 많은 것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성인들, 저와 같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하는 방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직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피봇을 하게 됐는데, 그 피봇이 뭐냐면, 피봇은 이 아이템을 바꾸는 것도 피봇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상을 바꾸는 것도 피봇이거든요. 같은 창직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성인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왜냐, 학생들은 돈을 안 벌어도 되잖아요. 창직이라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죠. 아주 오래전이죠.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직이라는 콘텐츠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공부환경 조성 전문가 했었을 때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베풀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창직교육센터 할 때는 이제 제가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외부 프리랜서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직접 창직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영업, 마케팅, 사업, 그리고 콘텐츠 개발, 제작, 보급 쪽을 맡았었고 직접 강의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선생님들에게 다 맡겼었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언제 닥쳤냐면 그때 저희 회사가 인원이 한 5명, 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빼고 한 5, 6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인원들 중에 한 명 빼고 전부 다 한꺼번에 퇴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팀장마저도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퇴사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대응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제가 혼자서 다 대응을 했어야 됐고 연락들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에 있었던 팀장님이 모든 회사의 업무를 개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로 연락 와야 될 프로젝트 건들이 그분한테 다 가게 됐고 그분은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그때 많이 단절이 됐었던 그래서 매출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는 대표로서 왜 그런 것들을 눈치를 못 챘을까? 왜 이런 관리를 못 했을까? 그리고 이런 직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많이 깨닫게 되면서 지금도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힘듦을 이제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또 다시 안정기에 들어갔었을 때 이 회사의 매출이 이제 정체되는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또 다시 피벗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그때는 대상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한번 팔아보자 라는 피벗을 진행을 했고 슌페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교육 콘텐츠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때 할 때는 청소년보다도 대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쉽진 않죠. 저희는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완전 초짜.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는 저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콘텐츠를 사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경진대 오픈에 상금 주고 막 이런 행사들을 이제 진행해서 프로그램을 저희 걸 알리기도 했고 또 그런 행사에 또 창업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오시고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나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연결된 캠프권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또 수행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대학교 영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할 수 있게 됐고 뭐 그 결과 지금은 저희가 대학교 창업교육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실패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성공보다도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잘 받아들여야지만 극복해야지만 또 성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실패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실패 속에서 누군가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코로나 때 회사가 저희 그때 직원이 20명이 넘었는데 매출은 한 달에 뭐 한 2억씩 나왔단 말이에요. 한 달, 2달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석 달째 되니까 직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한 달, 2달만 버티면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자가 어디든 돈을 막 끌어와가지고 해서 버티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떻게 버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선택했었던 거는 은행에서 돈을 일단 빌려왔죠. 2억을 빌려주더라고요. 긴급 무슨 자금으로 해서.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지금 월급으로만 쓴다라고 하면 3개월이면 끝나거든요. 한 달에 저희가 한 8천만 원씩 나갔었으니까 비용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기관들은 어쨌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돈을 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이거를 만들고, 만약에 우리가 2개월 안에 이걸 못 만들게 되면은 우리 모두 그냥 손 놓자.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면 다시 모이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결국 2개월 안에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만들어냈던 게 예상처럼 여러 기관들 온라인 프로그램을 많이 시작하게 됐고, 저희는 오히려 회사가 코로나 때 성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돈도 더 많이 벌게 됐고, 왜냐면은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돈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직접 안 가도 되고, 하루에 2개, 3개를 같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됐고,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서 힘들어졌어요, 저희는. 그 안에서 뭔가 기회를 잡고 성공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확실한 추진력과 그리고 짚어내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라밸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워라밸이라는 거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워라밸 되게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워라밸을 중요시 여긴다면 워크 50, 라이프 50, 이게 밸런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워크 50, 라이프 50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라 이거예요. 이게 밸런스고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20대 때 워크 90, 라이프 10 이렇게 해야 이게 누적이 돼서 복리처럼 이거 올라가다 보면은 한 40대 되면요, 라이프가 90, 워크가 10. 그때는 워크가요 취미가 돼버려요.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50, 50으로 계속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라 이거죠. 그게 이제 워라밸에 숨겨진 약간 의미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은 라이프 너무 많이 챙기지 말고 워크에서 본인의 역량 그리고 본인의 실력 이런 것들을 진짜 탄탄하게 채워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AI 시대는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이 있고, 예전에 제가 생각했었던 것들을 항상 개발자든 디자이너들에게 부탁해야지만 결과물이 나오던 게 이제 저 혼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나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그 꿈이고요. 그게 저의 재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뭔가 좋아 보이지만, 일단 저는 그런 목적보다 제가 그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요청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에게 해서 거절당하기 이런 챌린지도 하잖아요. 실패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실패를 해야지만요, 언젠가는 한번 성공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성공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볼 분들이 뭐 젊은 친구일지 아니면 저랑 동년배나 혹은 외 계신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작은 실패부터 계속 빠르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가 자꾸 익숙해져야 되고, 그 와중에 작은 성공들을 또 계속 맛봐야 되고, 실패 계속 하지 않아요. 실패 한 2-3번 하면요, 작은 성공이라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성공이 또 맛을 느끼게 되면 또 실패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경험해 봐라. 그리고 자꾸 두들겨 봐라.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